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밤늦게 한 12시쯤이었죠. 끝난 게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 측의 방패 또 검찰의 창이 어떻게 맞섰을지 주목이 됐는데요. 그 모습을 일부 엿볼 수 있는 모습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관계자 등이 묻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느냐. 조사 확인 과정 중에 내가 말한 것이 왜 조서에서 누락이 됐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것이 신문 보도로 나왔는데요. 자, 진술서를 요약해서 냈고 그것으로 간음을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높고 묵비권 아닌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 보도대로라면 상당히 좀 사실적으로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할 부분은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묵비권을 행사를 했겠죠. 네. 이 진술서 30쪽 30페이지를 내놓고 거기 진술했습니다. 거기 진술. 그러니까 네네. 이 검찰은 질문 사항을 무려 200개가 넘는 걸 준비를 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마쳐버리겠다. 이 처음부터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번에 검찰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생각 못하는 어떤 질문, 어떤 증거를 내어놓을지도 모르겠다. 네.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 당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도가 나오기를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또 항의를 하고 왜 내 이 답변은 조서에 기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네. 정도로 아마 문답이 치열했던 부분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떻든 어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2분 체제로 나뉘어갖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여당을 급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일단 개딸 소집령까지 내렸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전부 다 소집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뒤에 조명이 확 비치는 그 장면에서 딱 써가지고 네. 있으면서 일시와 장소를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청 앞에 연단을 만들어 놓고 올라갔어요. 제가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검찰청에 들락날락하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구속도 되고 하는 사태를 지켜봤는데 솔직히 검찰청 앞에 연단 만들어 놓고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18분씩이나 14분 했습니까? 18분 했습니까? 연설을 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연설을 하고 그렇게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배임 뇌물죄 같은 잡범으로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일단 검찰청에 가서 완벽하게 정치범으로 변신을 해버렸다. 심지어 대선 후보 다시 속편을 보는 것 같았다. 이 첫 번째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본인이 스스로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무능 실정을 듣기 위해서 나를 제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좋다. 나는 시지퍼스가 되겠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시지퍼스가 되겠다. 알베르 까미 시지프스라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바위를 계속 올렸다가 산 위에 올려놓으면 굴려 떨어지고 그리고 또 밀고 올라가고 네. 이런 고난의 형을 받은 사람이 시지퍼스인데 그런 시지퍼스가 되겠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의 무능과 실세를 감싸기 위해서 나를 제물로 삼은 것 아니냐. 세 번째,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이 검찰이 없는 죄를 완전히 뒤집어 씌우고 있다. 네. 조작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무혈 촛불 혁명으로 이 완성을 했, 그 혁명을 완성했던 우리 국민들이 제발 다시 떨쳐 일어나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 민주정부를 다시 만들어달라. 이 말이 뭡니까? 대선 후보가 다시 돼 있는 거예요. 난 그걸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장면을 제가 중계방송을 거의 TV마다 다 생중계를 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대선 연장선상이라고 얘기하기에도 부족한, 대선이 끝난 지가 1년 반이 됐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한 아주 이 유세 장면이라고 할까요?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이 된 분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 장면을 이용을 하느냐. 그런데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를 겁박을 했거든요. 1특검 4국정조사를 하겠다. 절대 다수의 당이 그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1특검은 뭐냐? 이른바 이제 구조를 하다가 희생이 된 최상병 얘기입니다. 네. 그걸 특검하겠다. 그리고 4국정조사 하는 것은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방송 장악 의도. 지금 오늘 당장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관 후보요. 예, 이동관 후보의 방송 장악 의도.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에서 희생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잼버리가 파행된 문제. 이걸 전부 다 국정조사하자. 네. 그 정권을 밀어붙이겠다. 우리가 절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러는 한편 또 민주당이 어제 뭘 내놓았는가 하면 백인동 부지 문제, 부지에서 용도 상향한 문제, 네. 요 문제를 싹, 용도 상향한 문제를 싹 빼면서 백인동 부지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아시아 디벨로퍼와 MOU를 체결한 것이다. 예, 당시 박근혜 정부랑 국토부가 한 일이다. 이렇게 이재명 그렇죠. 대표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민주당에서 계속 어제 언론사에 브리핑을 계속하고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소환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여야의 마지막 이 결전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승리하기는 참 힘든 그런 전쟁인데 그렇더라도 본인은 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본인이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데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만 좀 답답한 겁니다.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이야기대로 박근혜 정부가 주도해서 이 문제업체를 백현동 사업에 끌어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이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가 국토부 한국식품연구원 네. 부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 디벨로퍼를 비롯한 매수를 원하는 쪽과 접촉을 한 것이고 그리고 아마 MOU가 체결이 된 게 있겠죠. 있으니까 이 민주당이 그걸 지금 내놓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부지에서 이 백인동 아파트를 짓고 그것이 일반 분양되고 하는 문제는요.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히 매각이 되고 아파트를 건설한 문제가 아니에요. 매각이 되었을 때 처음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그걸 관여를 하도록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해놓고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짓도록 만든 다음에 토지 용도를 4단계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이 이제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임대아파트 비율 줄이고요. 예, 자연 녹지를 준주거지로 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걸 100% 임대아파트로 하겠다. 이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래서 토지 용도를 4단계로 상향을 시켜야 되니까 이 명분을 내세우는데 불과 며칠 만에 90% 일반 분양, 10% 임대 분양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3,142억 아마 내 기억이 맞을 겁니다. 이 3,142억이라는 노다지를 업자에게 안겨준 겁니다. 그래 놓고 그냥 이것이 만약 들통이 안 났으면 그냥 넘어갈 건데 이게 언론의 추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성남시가 1,000억을 환수하게 했다. 이게 또 주장이잖아요. 그건 앞에 그 기부 체납을 받은 이 땅값을 계산을 하니까 그 이제 1,000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나는 그 1,000억이 어떻게 해서 난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100% 임대 분양을 했다면 이게 큰 문제가 안 됐겠죠. 이제 시행을 한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바울 사장이 좀 이익은 많이 남겼겠지만 그 일반 분양을 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90%를 일반 분양이 아니라 임대 분양을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건데 90%를 일반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3,142억이라는 노다지를 안 하는데 그 과정에 끼어든 사람이 바로 김인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인섭이
이재명에게는 한때는 든든한 뒷배로 알려져 있었던 분인데. 선거 때 도움을 그래서 줬다는 분이죠? 이 첫 번째 네.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캠프에 선대 본부장까지 지낸 분이잖아요. 그 이분이 들어가서 그 이른바 브로커로 활약을 했다는 건데. 네. 언론에 보도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성남시청의 2인자인 정진상과 이 김민섭 사이에 115차례나 전화 통화가 있었다. 아마 자기 가족하고도 1년 동안에 그렇게 업무 시간에 자주 네, 통화를 네. 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래서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법정에 나오기로는 네. 김민섭과 정바울의 그 문답으로 법정에서 드러난 것은 김민섭이가 돈을 200억을 요구를 했고 100억은 자신이 먹는 것이고 100억은 두 사람의 몫이다. 그래서 검찰이 묻습니다. 정바울에게. 그 두 사람이 이재명과 정진상이냐 이런 네. 물으니까 정바울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생각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이름이 현출은 안 됐지만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다. 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지금 그런데 법리적으로 일단 이재명 대표는 배임 혐의를 부인한 이유가 내가 사익을 취한 거 없다. 근데 검찰 쪽의 입장은 사익과 배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따로 관계가 별개다 없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 말은 검찰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건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자기는 1원도 보통 정치인들이 단돈 10원도 받지 않았다 이러는데 이재명 대표는 늘 1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단돈 1원도 나는 부정한 돈을 먹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단돈 1원을 먹었든 먹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오늘 또 나온 얘기는 이 경기도에 왜 7급 A씨라고 신문에 알려져 있는 사람, 그 5급 배소연 씨가 지금 집행유예형을 받았잖아요. 네. 그 아래 또 7급 공무원이 심지어 이 경기도에서 커피 마시고 마시는 것도 전부 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진술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임죄는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배임죄는 쉽게 말해서 성남시장 이재명에 부여된 임무, 네. 의무를 해태를 하고 넘어서서 성남시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자체가 배임죄입니다. 그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자연 녹지를 준주거지를 4단계나 상향을 시켜서 이 아파트를 건설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임대 분양을 하도록 했는데 일반 분양을 90% 하도록 하면서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래 공동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을 네. 배제를 시켜서 그 민간인 업자에게 3,140여 개나 되는 엄청난 노다지를 안겨줬다면 그 자체로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예. 본인이 돈을 먹고 먹지 않고 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몰랐을 리는 만무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청렴함 네. 이걸 강조를 하고 싶고 그 본인이 어떤 가령 배임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고의가 없다 네. 하는 그걸 아마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는데 그건요 제2인자인 정진상이 관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김민석과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몇 차례 만났다는 그 보도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 보도가 뭐 진실인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것이 앞으로 드러난다면 그건 뭐 변명의 더 여지가 없겠죠. 네. 그런데 어떻든 본인은 계속해서 난 이름도 받지 않았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예, 배임은 거랑은 상관이 없다. 예, 우리 국민들은 그런데 많이 또 꽂혀요. 아, 네. 본인이 깨끗하다는데, 본인이 결국 먹은 게 없지 않느냐. 그 본인이 깨끗한 거 아니냐. 어떤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요, 무릇, 공인이 되면, 압니다. 자기에게 김인섭 같은 사람이 왜 자기에게 접근을 해오는지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김인섭이 브로커로서 활약을 하도록 했다면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나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지금 영장 청구를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어떤 사안으로 하느냐 지금 뭐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또 쌍방울 대북송금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건데 뭐가 이 대표에게 가장 치명적일 것이고 또 검찰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쓸까요? 이 공직선거법에 뭐 김문기 전 처장을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지금 정인신문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건 아마 앞으로 시간을 좀 단축하면 잘하면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영장 청구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이걸 검찰이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검찰이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굳이 이 정도 수사가 다 끝나 있는데 가령 백인동 사건도 수사가 거의 다 끝나서 관련자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상방울 대북 선고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사가 다 끝나서 김성태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이 다 되어 있고 이화영도 다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굳이 그 소환 조사를 그 절차를 다 마친 뒤에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진 영장을 치자. 이런 일부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 7월 달에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원거도 없는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저런 선언을 했을까? 네. 일단 비명계의 반발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이번에는 부결될 것이 아니라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민주당이 뭐 분열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체포동의안이 일단 가결이 되면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는 이 서울중앙지법에는 세 분이 있거든요. 네. 그 세 분 중에 누가 맞든지 간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죠. 네. 이제 가결이 돼서 넘어오면 부담을 확 드는 거죠. 네. 국회에서 가결을 했는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구속영장에 일단 동의를 했는데 영장 담당 판사는 부담을 확 드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걸 기각을 시키면 본인에게 꽂힐 여러 가지 그 시선들 이게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비회기에 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제 국회 표결 없이 이재명 대표는 그 영장 담당 판사 앞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영장 담당 판사는 야당 대표인데 도저히 우려가 없다. 그리고 이미 증거는 대부분 확보가 됐고 예. 그래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 비록 중범죄고 중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지만 이미 증거 기록도 다 갖춰 있는데 야당 대표를 구속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예. 그 다른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네. 이런 판단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비회기가 빨리 영장을 청구해 주세요. 이러고 나머지 가령 여당이라든가 이런 쪽은 제대로 절차를 지켜라. 그 정기국회로 넘어오면 정기국회는 쪼개기 국회가 안 됩니다. 예. 이러니까 표기를 아마 거쳐야 될 텐데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 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자료 제출이 미비했다 또는 아들 학폭 문제 등등 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이동관 후보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듯한 그런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제가 네. 오늘 그 중계를 지켜보다가 예. 솔직히 화가 났어요.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예. 아니 질문하는 야당 의원들도 정말 답답한 게요. 답변을 할 차라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네. 뭐 핵심적인 질문을 하든지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계속 자르니까 그 질문만 쏟아내던데요. 예, 이동관 그 후보자도 예. 나 답변 좀 합시다. 결국은 시간 때우기 아니냐. 제가 네. 보면 시간 때우기 아니냐. 오히려 가령 야당 대표 같으면 야당 대표 같으면 예. 필요한 그 질문 필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질문을 나 마이크가 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너무 흥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말씀 이어주시죠. 예. 필요한 질문을 좀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된 것이 네. 공영방송을 권력이 장악했다는 거잖아요. 이 공영방송의 권력을 장악해서 가령 어떤 특정 신문에는 주요 프로그램 진행자 세 사람의 얼굴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해서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 같으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가령 이렇습니다.
가령 이동관 후보자가 앞으로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런 공영방송에 이런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당신이 말하는 평평한 방송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쪽으로 기울어지게도 하지 않고 평평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을 쓰겠느냐. 뭐 사장을 압박하겠느냐 아니면 당신이 가서 뭐 직접 진두지휘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물어봤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이고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재질문을 하면 정말 국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끌을 수가 있을 텐데 오늘 가령 학폭 문제만 하더라도 그래요. 아드님의 학폭 문제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또 2차 질문을 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이크가 열려있는 동안에 본인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노출이 돼야 되니까. 어필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예, 목표가 그거란 말이에요. 목표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건 통과 의뢰예요. 어차피 임명할 테니까 통과 의뢰니까 나는 오히려 이렇게 내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얼굴과 내 이름을 각인을 시키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제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자, 지금 말씀하신 학폭 문제에 이 후보에 대한 해명도 좀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아들을 불러 10번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10번을 물어봤는데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더라. 아들의 말이겠죠. 솔직히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다. 또 물론 그렇다고 학폭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답변이 뭐 학폭이 없었다는 아닌데 또 사실이 상당 부분 아니다. 참 애매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그 입장이 곤란했던 사람이 이동관 후보자일 거예요. 이 본인으로서는 가령 그 아드님의 학폭 문제가 이런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마이크 앞에 앉아서 온 국민 앞에 이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변명을 해야 되니까 솔직히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요 총리든 장관이든 개각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후보자를 찾지를 못해요. 좀 괜찮은 분이 있다 싶어서 가령 대통령 임명권자가 직접 얘기를 해도 아주 손사래를 친답니다. 저는 하지 않겠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만 난두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자식들까지 온갖 게 다 까발리지니까. 이러니까 나는 장관이고 총리고 다 싫습니다. 이건 이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정부, 전 정부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청문회를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냐. 정말 미국처럼 인사청문회가 광분명하게 벌어지는데도 이 도덕에 연관된 그 문제는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정책은 뭐 거의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문회는 이건 망신주기 청문회로 완전히 전락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우에 가령 이동관 후보자는 이렇게 망신을 쭉 당해서 학폭 문제가 이미 다 노정이 됐잖아요. 언론에서도 다 까발려진 거니까. 그리고 전학을 가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왜 이동관 후보자 아드님은 이래놓고 인류대학에 그대로 진학을 했느냐. 뭐 온갖 문제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보기로는 장애를 받을 정도로 온갖 게 다 까발려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령 방통위원장이 돼본들 나는 뭐 본인이 명예롭다고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앞으로 아마 이 문제는요. 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나는 이 인사청문회 문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 말씀하시는 나는 좀 바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가령 꼭 필요한 부처, 가령 이 내각에서도 기재부라든가 뭐 국방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이런 몇몇 장관들은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머지 장관들은 이 전문성만 있다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앞으로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인사청문회를 망신주기 청문회로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또 어찌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이름도 알리고 얼굴을 알릴 테니까 특히 지금처럼 총선을
불과 한 8개월 정도 앞두고는 더더욱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참 답답해요. 그래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권도 그렇고 전 정권도 그렇고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손살해치는 공직 후보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또 MB 정부 사람이냐. 지금 김태호 1처장도 그렇고 유인촌 특보, 이동관 후보 그리고 뭐 이조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요. MB 정부에서 유지가 거친 분들이란 말이죠. 글쎄요, 이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MB 정부 인사를 중용을 하는 네. 것은 여러 가지 그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MB 정부와 윤석열 그 정부 간의 생각이 아주 비슷하다. 노선이 예. 아주 비슷하다. MB 정부는 저도 그 당시 정치 평론을 하면서 예, 정말 내가 놀랐다고 표현을 하면서 이게 실용주의 정부다. 보수 정부가 아니라 예. 실용주의 정부다. MB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이어받은 그걸 이제 극복을 한 보수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왔는데 이 준비 그 인수위 시절부터 아류인지 사건 아시죠? 네. 이 영어 공교육 문제를 예. 일으켰습니다. 예. 그때 어류인지라 그랬나요? 그때 예, 뭐, 아류인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네. 예, 모 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이 제가 써가면 다시 네,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이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그 뭐 굿모닝 뭐 아류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여러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이 없는 정부다. 초등학교 어떻게 영어 공용 조언을 그 조언을 만들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내느냐. 네. 아무리 영어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지만 이건 영혼이 없는 정부다. 내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실제 그 당시 이제 강만수 장관이 얼마 전에 이제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만 네. 강만수 장관이 그 당시 고금리 정책을 쓰고 하면서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무난히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대단한 실용정부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처음에 소고기 파동 겪었잖아요. 예, 미국 소고기 수입 때문에 그 광화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걸 무난히 넘겨오면서 이 실용정부로서 성공한 정부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잘 극복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미중 그 경제 전쟁에 있어서 그리고 세계적인 가치 전쟁에 있어서 이 미국의 가치 전쟁에 가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실제 이 한 이틀 전에 경향신문 제목을 보면 일면 타이틀로 우리 굉장히 어렵다는 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진보 좌파 신문까지도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예. 굉장히 어려운데 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실용 정부 아니냐. 예. 우리가 이 어려운 이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을 해서 다시 제대로 우리 경제를 본 궤도로 올릴 것이냐. 아마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지금 맡겨진 짐이 그 문제일 겁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참조를 많이 하는 것이 MB 정부고, 예. 그리고 실제 가까운 인사들이 MB 정부에 많고, 그건 뭐 인사뿐 아니라 정책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윤석열 정부가 또 박근혜 정부를 재단을 했잖아요. 네. 이 쉽게 말하면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단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박근혜 정부 인사를 아마 함께 할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런데 MB 정부는 보기보다 많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를 그냥 밀어붙이게 할지 임명할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